2022년의 마지막 날 미국 시장은 이런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진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는데 그래도 마지막에는 이렇게 오르면서 끝났네요. 하지만 2023년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시장은 다우가 1%, 나스닥이 2.5%, S&P 1.8% 상승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했고 테슬라 8% 상승했고요. 애플도 3% 상승했습니다. 양심은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네요. 테슬라의 움직임인데요. 주봉 차트로 100불이 뭐 깨지냐 마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느새 120불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금리는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2년물 금리가 4.3%, 10년물 금리가 3.8%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제 이 소식도 있었죠. 축구 황제 펠레의 마지막 메시지는 사랑하고 사랑하라 영원히 라는 거였다. 어제 펠레가 세상을 떠났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사실 저도 올해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생겨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소멸됩니다. 이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펠레처럼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는 것도 의미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어제 한국 시장의 흐름입니다. 코스피는 1.9%나 하락하면서 코스피 종가는 2230였습니다. 단기간에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정말 12월 들어서 너무나도 많이 빠져서 실망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기뻐하셔도 되는 일은 2022년은 끝났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연도별로 자산 수익률을 순서대로 표현한 건데요. 2022년에 1등이 커머더티 27%, 2등이 캐시 1.4%,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마이너스 수익률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캐시의 수익률을 따졌을 때 캐시의 수익률 순위가 굉장히 높았을 때는 과거에 예외 없이 얘가 낮아졌다. 즉 다시 말하면 캐시의 수익률이 한번 팍 높았다가 다른 때 낮아졌다. 이때도 높았다가 낮아졌고 이때도 높았다가 낮아졌다. 이런 걸 보면 이번에도 낮아지지 않겠냐. 다른 자산들이 전부 마이너스였는데 내년에는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YCC에 대한 이야기 할 거고요. 2% 그리고 골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실채권의 우려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블룸버그 뉴스가 나왔고요. 올해가 끝났고 보통 이제 내년을 생각하면 기대감이 넘쳐야 되긴 하지만 내년 시장이 걱정되는 부분들은 이 부실채권인 것 같아요. 글로벌 부실채권의 수준이 약 650빌리언 달러고 미국의 부실채권은 12개월 만에 3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은행들의 3분기 대손충당금은 전년 대비 무려 75%나 상승했다라는 이야기고요. 과다한 차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될 경우에 크레딧 이벤트가 발생할 것 같다. 이 크레딧 이벤트가 발생한다라는 얘기는 몰라, 나 배째 못 갚어,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일들이 무섭긴 합니다만 이것이 위기로 전이될지 여부는 계속 지켜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부실채권이 이런 속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산업별로 부실채권의 수준을 보면은 가장 많은 것은 부동산 쪽이에요. 부동산전이 정말 많은 수준의 부실채권이 있는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그리고 소비재에 관련된 섹터에서도 부실채권들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이야기도 좀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CP 시장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국 시장에서도 어쨌든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시간이 연장되긴 했습니다만 내년 3월, 4월, 5월 이렇게 갈수록 이때 연장해놨던 CP 그런 물건들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YCC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당장 1월 달부터 BOJ에서 통화정책 회의를 할 거고 이때 어떤 통화정책 회의를 할 거냐가 관심이 있는데요. YCC가 한계에 봉착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정된 거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본 중앙은행에서요. 국채의 매도 압력이 너무 심해지니까 예정에 없던 국채 매입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YCC의 상단을 0.25%에서 0.5%로 올렸는데 그때 이후로 야 이거 지금 일본한테 돈 빌려줘도 되는 거야? 야
돈 내놔 그러면서 국채를 매도하는 세력이 강해졌고 모든 투자자들이 지금 YCC 함께 봉착했는데 BOJ만 인정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정말 명확한데요. BOJ가 가지고 있었던 0.25%라는 BOJ의 원래 목표가 이 정도 수준이었고 이번에 0.5%로 옮겼잖아요. 그래서 당장 금리는 한 번에 반영되면서 올랐는데 스왑 시장에서는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어차피 이것도 뚫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초부터 일본의 상황을 자세하게 모니터링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2%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블랙락이 던지는 조언이라고 해서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린 영상이 있는데요. 에릭과 함께 찍었죠. 블랙락 이야기를 보면 이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맥시멈 오버웨이트, 정말로 이거는 사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했던 자산이 아이러니하게도 인플레이션 링크드 본드였다. 즉 우리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잡힐 거라고 생각하지만 블랙락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 좋은 자산인 인플레이션 링크드 본드를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블랙락의 레리핑크가 했던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요. 물가의 수준이 다시 2% 이하로 내려가지는 못할 것 같고 3에서 3.5% 이 정도 수준에서 진정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연준에서 해야 될 이야기는 2% 목표가 적당한지에 대한 논의를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연준이 왜 2%에 집착을 하는 걸까? 잠깐만, 왜 2%냐? 3%는 안 되고 4%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내용들을 찾아봤는데요.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좋아요. 연준이 몇 %를 해야 된다라는 그 숫자를 미리 사전적으로 수식을 만들어가지고 자 2%네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블라드 총재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블라드 총재는 1995년부터 2% 정도가 적당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설득력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 숫자 자 FX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2%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95년 정도 되니까 한 2%를 목표로 하는 게 적당한 것 같다. 사후적으로 판단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럼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70년대에는 물가가 12%까지 갔다가 4%까지 내려왔다가 16%까지 갔다가 또 다시 내려오는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정말로 인플레이션이 심했을 때가 진정되는 국면이 처음 시작된 것이 1995년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한 2.5% 정도로 물가가 진정됐었으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는 목표치를 2%로 지금부터 하자. 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제가 이 그림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준이 목표로 하는 2%의 목표가 반드시 정해져야 되고 이것을 절대 깨면 안 되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2%를 하지 말고 3%나 4%로 조정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야기가 지금도 월가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YCC에서도 설명드렸지만 한번 정해놓은 룰을 바꾸게 되면은 이 슬리퍼리 슬로프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지금 한번 미끄러져서 그냥 쭉 내려가 버린다라는 얘기거든요. 지각을 하는 학생이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지각을 하는 학생이 있다면 혼쭐을 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10분 지각했는데 봐주면 내일은 1시간을 지각할 거고 언젠가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한번 깨지게 되면 즉 2%라는 것의 목표치가 바뀌게 되면 아마 사람들은 3%로 바꾸더라도 3%가 아니고 4%, 5%, 6%까지 생각하게 될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연준에서 물가 목표치를 바꾸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국은 주가는 금리의 함수인데 금리 자체가 인플레이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연준이 2%로 맞췄으니까 2% 정도의 물가가 적당할 거야 라고 생각하던 것에서 3%, 4% 올라가게 되면 K, 이 분모에 있는 값이 올라가면서 적정한 주가의 수준 자체가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2%에서 바꿀 수 있다라는 논의가 나오는 것은 사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2022년에는 YCC 말씀도 드렸고 2% 연준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각국의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올해도 많이 깨지긴 했지만 내년에도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래도 우리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자산 중에 하나는 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어제 황금 기회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는데요. 에릭과 MJ와 함께 앞으로 이제 2023년에도 이런 관련된 리서치를 계속 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못 보신 분이 있다면 영상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금의 장기 차트입니다. 1970년대 인플레이션이 심각했을 때 그리고 이제 개인들도 금을 소유할 수 있게 만들었을 때 금의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2000년대 초반이었죠. 중국과 일본에서 금의 실질 수요가 늘어나면서 금 가격이 크게 상승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중앙은행에서도 정말 금을 많이 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있었던 또 한 번의 랠리였는데 이때 당시에 있었던 논리는 이거였어요. 자, 이 그림에서 나오는 마이너스 금리로 거래되는 채권의 원금, 채권이 얼마나 많았냐, 마이너스 금리로 거래되는 채권이 얼마나 많았냐라는 거죠. 자, 보통 금 같은 경우에는 금을 가지고 있더라도 현금 흐름이 나오진 않아요. 배당을 주거나 일드가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금의 가장 강력한 대체제, 싸워서 이겨야 되는 대안은 채권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채권을 들고 있으면은 이자를 주잖아요. 그런데 금을 가지고 있어봤자 이자도 안 주니까 에이, 금은 별로고 채권이 낫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때는 마이너스 금리로 거래되는 채권이 이렇게 많아졌으니 에이, 채권보다는 금이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이너스 금리로 거래되는 채권이 늘어날수록 금이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있었던 랠리는 채권이 쓰레기가 되면서 금이 났다라는 그런 내러티브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금리로 거래되는 채권은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채권은 모두 금리가 높아졌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의 가격이 유지되고 있거나 조금 더 오히려 오르고 있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이만큼의 간극은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면서 다른 대안들을 찾는 수요가 있었던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금을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일부 편입시켜 보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단신만 몇 가지 정리해드리면요. 미국의 이민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지난 30년간의 혁신적인 결과물은 이민자 덕분이었다. 이민을 좀 받아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중국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성장률이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중국에서 정말 집단 면역이 빨리 돼서 또 회복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2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에도 만만치는 않겠지만 끝까지 이호석 아카데미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에 그냥 지나치셨던 분들도 오늘만큼은 댓글이나 좋아요를 통해서 서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새해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이호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